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증시 안심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곽수산준입니다. 네, 오늘 그냥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거래소에서는 떨어진 종목이 더 많아요. 네. 질질질 샜고 그렇다고 저기 홍콩이 어제처럼 똑같이 막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참 크더라고요. 격변의 시대입니다.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도 오늘도 떨어지나 싶었는데 또 많이 올랐다가 또 보합으로 지금 왔다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코스피 코스닥도 그냥 거의 보합세였고요. 오늘 모습도 큰 특징은 없네요. 원달러 환율이 1,433원. 어제보다 조금 안정되는 것 아니죠. 같아요. 어제 오후보다는 안정 안 된 거고 어제 이제 밤중에 이제 오버나잇 하면서 보다는 좋아진 거죠. 어제 밤에는 1,445원까지도 올라갔었죠. 예. 네. 국채 금리가 오늘 좀 변동성이 좀 컸어요. 오늘 국채 금리가 오전에만 해도 쭉 올라가더니 오후 들어서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 이후로 좀 확연하게 좀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강세, 채권 가격 상승이죠. 네. 오늘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티슈진이 거래 재개가 됐죠? 그렇죠. 상한가 바로 붙였는데 그냥 상이 아니고 따상이지. 따상이죠. 따상을 붙여놨죠. 네. 순식간에 1조 가까이 들었어. 그 주주들은 오히려 초상집이었다 잔치집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6만 명 정도 이제 소액 주주가 있거든요. 소액주주 지분이 한 35% 정도 되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3년 넘게 기다렸으니까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쌤쌤이 정도 될 것 같은데 2020년에 못 먹은 것도 있지만 21년 중순부터 깨진 걸로 감안해 보면 쌤쌤이 아닐까?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인들 관점으로는 더 벌었지. 깨진 게 더 많으니까 지금 2020년 이후로 아마 포기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거는 그냥 없다 쳐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살아나서 그나마 좀 손실을 줄일 수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업종 상승률 2위는 비금속 광물 섹터였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어제 호실적 발표를 해서 한 4% 정도 올랐는데 오늘 추가로 한 1.8% 올랐습니다. 오늘은 사실 2차전지 섹터뿐만 아니라 신재생 관련주들이 좀 많이 떨어진 날인데 이런 와중에 포스코 케미칼이 올랐던 건 좀 대단한 것 같네요. 네, 양극재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여러 증권사에서 오늘 다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좀 나온 영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료 섹터 0.6% 정도 상승을 했고요. SPC 삼립이 그때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8%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삼양식품, 하이트진로, 오리온, 농심도 1%대 반등을 했고요. 전기전자 섹터에선 DB하이텍이 오늘 5%대 정도 상승을 했고 LG이노텍, 하이닉스도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기도 1.7% 올랐고 삼성전자가 장중엔 많이 오르더니 오늘 0.3%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 상승을 오롯이 받을 수 있는 게 IT 업종이니까요. IT 업종은 분명히 미국 시장과 연동될 것이고 다른 시장이 좀 문제인 거죠. 네, 오늘 기계 섹터가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요. 특히 CS 윈드 8.6% 떨어졌고요. 한신기계 8%, 화천기계 6%,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4%대 5%대 떨어졌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5% 가까이 떨어지면서 오늘 풍력, 원자력 그리고 2차전지 섹터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 같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떨어진 건 건설주였는데요. 건설주 참 요즘 걱정이 많죠. 건설주는 하루 오르고 하루 급락급등이 지금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계속 이럴 것 같은데. 네, 정부에서 계속 이럴 것 같아. 대책은 냈지만 완전히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채권 시장 보면은 리테일단에 뿌려지는 상품으로만 전체 시장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안정화되는 게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오늘 발행되는 한전채도 트리플 A 등급인데 5.99%. 네, 6%로 발행이 됐습니다. 진짜. 네, 그 이하로는 힘들다는 거죠. 하셔도 돼요. 제가 보기엔 한전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채권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채권과 매수매도 추천은 아닌데 채권과 전기예금, 무위험 자산성 자산들은 지금 투자하기 좋을 때입니다. 한국은. 국고채 금리는 떨어지긴 시작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고채 금리만 떨어진 거지 다른 것까지는 아직 온기가 안 온 거죠. 은행채 정도까지 아니야. 은행채도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지 하기에. 그리고 오늘 신재생 에너지 많이 떨어졌던 거는 그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중간선거가 11월 8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 민주당이 이때까지 추진해왔던 IRA 법안 요거 폐지를 시키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좀 시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2차전지 태양광 풍력 업체를 다 빠졌고 특히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 뭐 시작하자마자 뭐 5%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결국에는 와 많이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는 법안이 한번 통과되면 쉽사리 그 뒤집는 일은 거의 없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일단 중간 선거를 말씀드리면 하원 의원 435명을 뽑고요. 상원 의원 35명을 선출을 할 예정인데 그간의 중간 선거 결과를 보면은 1862년부터 2018년까지 총 40번의 중간 선거 결과 중에 37번이 여당의 의석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CBS 여론조사를 보면 435석 중에 공화당이 225개 그리고 민주당이 221석 이렇게 차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공화당이 다수당 차지하는 걸로 일단은 좀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매우 뭐 가능성이 높은 걸로 계속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주당이 다수지만요. 네. 그래서 IRA 법안을 과연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폐지를 시켜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일단 한화투자증권에서는 폐지 가능성은 낮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해서 요 반대 입법을 하더라도 상원에서도 이게 통과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거부권 행사를 이것마저 뒤집으려면 의원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참 어렵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코멘트를 했는데요. 이제 오바마 정권 말기에 민주당이 태양광에 대해서 5년 동안 보조금 지급하는 걸 입법화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재생에너지를 싫어하는 트럼프 정부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럼에도 반대 입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는 이제 입법을 믿고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 네. 2년마다 실시되는 이런 중간 선거 이 선거에 따라서 이 법안이 갑자기 무산됐다 없어졌다 이러면 천문학적인 소송전에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뭐 신재생이 이렇게 다 빠진 건 아무래도 자기 무게에 못 견딘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상대적으로는 많이 좋았잖아요. 2차전지는 좀 좋았는데 나머지들은 그렇게 그렇죠. 나머지는 뭐 항상 좋지만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빠진 거는 아무래도 이 IRA 법안 폐지 우려가 조금 아무래도 작용한 게 아닌가. 심리적으로는 뭐 심리가 약한 시장이니까 약한 고리를 건드리니까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중론은 다 이 폐지 가능성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사실 반도체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잘 주가를 지켜주고 있는데요. 실적 하향 계속되고 있어도 주가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에서 소부장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고객사의 캐펙스 축소에 대응을 하면서 3분기 실적은 2분기 정도의 실적이 나오겠지만 이후에는 뭐 상승 사이클 가능성이 올라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로 상승 사이클로 들어간다는 건 아니겠죠. 4분기 실적은 일단 컨센이 3분기보다는 낮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 주가상 상승 사이클의 주가 상승은 1차적으로는 공급 제약에 따른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2차적으로는 수요 개선에 따라 상승을 하는데 현재는 1차 상승을 기대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단기 실적 부진으로 인한 주가 하락을 경험한 이 소재, 부품 업체들은 지금 매수 추천을 했습니다. 저희 증시각도 TV에서 계속 얘기한 거죠. 공급이 중요하다. 반도체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빨라. 생각보다 하락도 빨랐고 지금 주가 버티는 것도 굉장히 빨라요. 벌써 업황이 반등하려나 한 1년 기다려야 돼. 1년 기다려야 되는데 벌써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UBS에서 어디였죠? 모건 스탠리에서 윈터 이즈 커밍 리포트 작년에 냈는데 그때도 좀 빠른 게 아닌가 했는데 장이 뜨거웠죠. 들어맞았죠.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가칭을 그냥 붙인 거지만 윈터 이즈 엔딩 리포트에도 좀 빠른 게 아닌가라고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 마침 그때부터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가 안 빠지고 있긴 합니다. 공급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이게 이제 주식하는데 일반인들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헷갈리는 대목이죠. 실적 좋았는데 주가 빠져. 실적 나빴는데 주가 올라. 그런 거죠. 네. 네. 그리고 요즘에 그 뭐 채권 시장 그리고 이 부동산 PF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증권업종 그리고 건설업종은 우려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은행업까지 번지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업 최근에 이제 업황을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신한지주에서 실적 발표를 했더라고요. 3분기 순이익이 1조 6천억 원. 전 분기 대비 21% 정도 상승을 했는데 3분기에 비이자 이익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 이익은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특히나 여기는 신한투자증권 본사 매각 이익이 세전 기준으로 4,440억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후로 따지면 한 3,200억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요거 제외하면 이제 순이익이 한 1.3조 원.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비슷하게 수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뭐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요.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으로는 전년 대비해서는 21% 증가한 4.3조 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매각이익이 굉장히 크게 반영은 하긴 했습니다. 이자이익 부분 먼저 보면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은행 순이자 마진이 3분기에 1.68% 나왔고요. 전분기 대비 5bp 늘어났습니다. 기업들 이제 매출액 PQ 분석할 때 요거는 P에 해당하는 요인이죠. P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가계대출, 요거는 Q 요인인데요. 기업 대출이 2.5% 전분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은 줄었고요. 그래서 가계대출이 이렇게 요즘에 이제 금리 올라가면서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집 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가계대출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은행 Q 주는 게 아니야 했는데 요 빈자리를 기업들이 좀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대출 증가로 인해서 총 원화대출도 0.7% 전 분기 대비 늘어났고요. 그러면 P와 Q 동시에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은행은 네. P와 Q만 보면 안 되고 이 부실 우려 또 봐야 되잖아요. 대선율이 늘어나면 네. 또 이게 말짱 꽝이니까 대선율도 근데 좀 안정적입니다. 지금 당장 뭐 대선이 올라올 게 별로 없죠. 그렇죠. 고정이야 여신 비율로 요거를 가늠을 하는데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그러면서 앞으로는 뭐 늘긴 하겠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거를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보다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막 그 2007년도 이제 부동산 막 가격 좋을 때인가요? 그때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기준금리 대비 예금금리 굉장히 쌌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뭐 1000세대 이상의 그 아파트 분양하는 경우는 그 담보대출을 뭉탱이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시중 막 2% 막 이랬었어요. 2점 몇 프로. 근데 그 당시는 지금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았을 때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준금리가 낮아진 게 최초의 일이지, 재승전에. 그때는 그렇게 안 낮았거든요. 근데 그때 2점 몇 프로, 막 2.8%, 2.9% 막 이렇게 받아서 우와, 그러니까 0. 몇십 bp 남기고 은행들이 대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그 신용 써보면 금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이 예대금리 차, 뭐랄까, 님이라고 표현, 우리한테 주는 예대 마진이 보이잖아요. 1% 이상 보통 된다는 게. 아닌가? 내가 신용도가 나빠서 그런가? 아니 1% 이상 받지 않습니까? 그치, 일단 데이터로는 1.68% 정도.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막 30bp 뭐 이렇게밖에 안 받았다니까 그때. 근데 요즘 그러니까 은행이 안 남을 수가 없어.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 네. 네. 그래서 이자이익이 잘 지켜져야 할 텐데 일단 비이자이익은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분기 대비 3분기 비이자이익이 30% 가까이 줄었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12% 줄어든 6,100억 정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 보유 채권 평가 손실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증권사도 뭐 위탁 매매 그리고 수탁 수수료 그리고 다른 계열사들도 수탁 수수료가 좀 감소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당국이 은행권들의 팔을 비틀 가능성은 있죠. 예를 들어서 금리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 많이 올라가면은 대출 증가가 빡빡빡빡 줄면서 유동성 비율이 전체 유동성 시중 뭐 M2 뭐 이런 것들이 막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네를 압박해가지고 야씨 10bp 내려 10bp 내려 뭐 몇 번만 하면 그렇지 얘네들은 마진이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래 너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막 이러면 지금 이 돈 번 수준이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상 최대치 이익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네, 삼성전자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부동산 PF가 실적에 과연 영향을 끼칠까? 이것도 좀 우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닐걸? 은행은 상관없지 PF는. 근데 일단 요 상장사들이 금융지주다 보니까 그 안에 일단 뭐 캐피탈, 증권사 다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요게 일단 지주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은행 쪽 마진이 워낙 커서 지주사들도 일단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는데 오늘 키움증권에서는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목표가를 좀 내렸습니다. 네. 근데 이 4대 금융지주 중에서 비은행자 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가장 많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하나증권의 채무보증자액이 6월 기준으로 5조 원 가까이 되고 캐피탈자 회사의 대출 규모도 7조 2천억 원 정도 업계 상위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네요. 네. 네, 오늘 은행주들은 대체적으로 뭐 1% 내외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아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어요. 어제 현대차 실적 발표했잖아요. 뭐 거의 비슷하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제 현대차도 매출액은 굉장히 잘 나왔고
오늘 기아도 매출액은 되게 잘 나왔습니다. 오늘 23조 1천억 정도 발표를 했고요. 컨센이 22조 3천억 정도인데 소폭 잘 나왔습니다. 네. 전년 대비해서 30%나 늘었고요. 전분기에서도 6% 정도 늘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요거는 제가 뭐 IR을 안 들었지만 어제 현대차 IR에서 얘기 나온 게 자동차 그 부품 수급 개선 때문에 매출액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아마 같은 이유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680억 원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는 세타 엔진 충당금 반영한 수치인데요. 저번에 한번 컨센 말씀드릴 때 세타 엔진 충당금 반영하고 컨센이 내려와서 한 1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1조 원에 좀 많이 못 미칩니다. 20% 이상 좀 미달을 했고요. 근데 사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현대차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기아도 그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제 4% 이상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선반영한 것 때문인지 오늘은 뭐 1%대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현대 위아, 만도도 3%, 4%대씩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채 시장 이야기인데요. 아까 조금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 한국전력채권이 트리플 A인데 오늘 6%의 발행이 됐고, 은행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은행 바로 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요즘에 그 채권 뭐 수요 예측하면 많이 미달을 하거든요. 네. LGU 플러스도 최근에 미달이 됐고, 야, 통신사가 네. 그렇죠. 유례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한전채가 6% 주니까 그 이하 주면은 누가 투자를 할까요? 그렇지. 네. 한전채면은 거의 사실 국가 비상이잖아요. 기업채 치고는 물론 이제 적자는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만 국가가 대주주고 당연히 이거 국가가 막아야지, 대주주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뭐 디폴트 나면 안 되는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조달에 문제가 생겼다. 그냥 다 안 된다는 얘기야, 회사채는. 지금. 그래서 지난주까지 미달 사태가 많았고 오늘도 사실 오전에는 좀 불안했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국고채 금리가 좀 막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거기서 언급을 했는데 국고채 발행량을 기존 목표보다 과감하게 축소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국고채 금리 하락폭이 좀 확대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국채 투자자에 대한 영세율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들한테 세금 안 받다는 얘기예요. 네, 이자 뭐 양도세 이거 안 받는다는 건데. 야구르네. 국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채와 통화증권. 그리고 뭐 대부분 선진국은 국채 정도는 비과세를 한다고 하니까 뭐 선진국에 발맞춘 조치다 이렇게 언급은 하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 원래 시행하려 했는데 요즘에 사태가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좀 빠르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빠르게 10월부터 좀 시행을 하려고 하는 조치입니다. 현재는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5에서 한 12% 정도 부과를 하하고 있고요. 조세조약 미체결국은 14% 정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안 받으면은 사실 걱정은 되죠. 세수가 이렇게 줄어들 텐데 과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얻는 효과는 뭐냐? 정부에서는 시장이 좀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국고채 금리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이 줄어드는 이자 비용이 세수 줄어드는 거의 한 5배 정도 이상 규모는 될 것이다라고 지금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이자를 안 받는다라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총으로 따졌을 때는 한국의 이득이 더 크다라고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안 쳤으면 아무 일도 없었잖아. 반장한다 진짜. 네, 그래서 참 여러 사람 잡았습니다. 일들이 좀 어렵게 꼬여서 지금 차근차근 실타를 풀고 있습니다. 신용신 시장이 얼마나 도미노와 같은 시장인지 이번에 진짜 뼈저리게 느꼈죠. 야, 순식간이에요, 그렇죠? 한번 막히기 시작하니까 순식간 너 나 못 믿어? 그럼 나도 서로 다 못 믿는 이거죠. 신용사회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사회는 금융신용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참 혼란스러운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국채 금리가 좀 안정이 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아침에 열심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또 오후에 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일본의 미국 국채 매도가 미국 국채 시장에 혼란을 갖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 국채만으로 그게 다 이루어진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누가 또 팔고 있어? 국채를 미국에서? 연준이 팔고 있죠. 큐티. 큐티. 생각해보니까 월 900억 달러였어. 전원 매도인 거야. 전원 매도.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죠. 지금 재무부에서
바이백 해주겠다고 하면서 뭔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서 잘 소화하면 금리 올리는 거 상관없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지금처럼 뻐걱뻐걱 소리가 나면 어떻다? 금리 올리는 거 못 올린다. 그죠? 미국 신용시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미국 신용시장의 문제라는 건 채권의 금리가 이상 이상 상승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더 이상 압박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때마침 렌트비가 꺾이고 있다는 좋은 뉴스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좀 빨리 꺾여야 될 텐데요. 바라는 바이지만 보수적으로 하자고요. 보수적으로. 네. 근데 벌써 꺾이나요, 렌트비가? 오늘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렌탈 붐, 치얼스 보이드, 아메리칸스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습니다. 아니 저번에 CPI 발표할 때만 해도 렌트비 꺾이려면 뭐 내년 뭐 하반기 돼야 된다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래 집값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행한다고 봐야 되니까. 근데 아마 집값 빠지고 그다음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집 관련 것들이 모든 컨센이 확 떨어지면서 좀 빠르게 이런 게 오지 않나 싶습니다. 요것만 떨어지면 사실은 내년에 조금 편안하게 금리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연준에 대해서도. 어쨌든 12월 달에 대한 생각을 요번 일주일 동안 화려하게 할 것이고 시장이 그다음에 FOMC에서 과연 일종의 스텝다운을 할 것인지 여부, 즉 52표현에도 스텝다운이에요. 네, 그거 할 것인지 여부가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재미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